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신민정 목사님, 신민정 목사님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이고요. 자, 함께해 주시는 분 우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8.15 광복절을 이제 코앞에 두고요. 그래서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자, 교수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교수님 또 세종대 교수시고, 예, 자, 이 한일 관계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모로 또 이 주요 그 역사적 고비마다 귀한 말씀을 남겨주시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광복절 특집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예. 오늘 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마치고 1시부터 또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1시 30분이었는데 네네. 긴급 공지를 드리면 좀 저희가 앞당겨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한 1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친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강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음. 이 귀한 시간을 꼭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1시까지 우리 저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여기 저희 그 이 집원도 8회 15 815입니다. 아, 예. 네. 그러네요. 예.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벙커원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교수님 어떻게 요즘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태풍을 뚫고 오셨는데. 아, 예. 예. 좀 걱정했는데 네. 잘 왔습니다. 예, 다행히 뭐 아주 우리가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예, 하여튼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자, 우리 교수님은 성함은 일본 예, 맞습니다. 성함이신데 예. 또 이제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고요. 네. 예, 자,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한일 문제는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교포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하, 예, 내 사이좋게 되면 저 문제가 몰랐는데 일본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사이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예. 원래는 한국인이다라고 해서 주민 등록증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외국인 등록증, 예.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모모였기 예. 때문에 예.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때쯤부터 막 일본 내 제일교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그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과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으셨고요. 아주 뭔가 깊은 관계가 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그 대표적으로 일본인 관점에서 봤을 땐 친한국파 이렇게 분류가 되실 텐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다가도 호사카 유지 교수님 뵈면은 아이고 저렇게 또 훌륭한 일본 출신의 우리 한국인도 계신데 마치 옛날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셨던 일본인 분들이 생각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 후예가 아니신지 막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제일교포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과는 아무 인연이 없으셨다. 그렇죠. 우리 그 아버지가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동업자들 중에는 역시 제일교포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급의 사장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그 정도 그러니까 깊이 뭔가 잘 몰랐던 거죠. 그때 사람으로서는 제일교포 분이 주변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갖고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가지신 것 같진 않고 한국 역사에 또 몰입하시고 또 한일 관계 전반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 계기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기는 그 아무래도 역시 한일 관계 역사를 알게 된 부분인데 특히 네. 그 명성 황후 씨의 사건. 오. 예, 그거는 대학교 시절에 예. 어떤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 절대 가르치지 않는 역사이거든요. 역사적인 문제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예.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혹시 일본의 황후를 예. 그 외국인이 예. 살해했다고 하면 아이고, 그건 안 그거는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예. 네. 그래서 입장 바꾸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잡한 심정을 그때 네. 조금 그 이해를 해가지고 한일 관계는 옛날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네네. 이 정도는 몰랐다라고 해서 아. 그때부터 조금 더 제르교부 친구한테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분단된 배경에는 일본에 식민 지배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그 알게 되어서 예. 또 한국말도 또 관심 갖고 예. 혼자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네. 그래도 그 태어나신 곳도 일본이고 또 네. 이제 가르친 곳도 일본이고. 네. 근데 그 교육의 프레임을 깨고 주체적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교과서대로만 하면요 다 일본의 어떤 그 이런 부적절했던 역사를 예, 합리화할 텐데. 네네. 예. 그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뭐 곤장 그 회사를 갖고 있었지만 예.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곤장 회사? 공장. 공장. 예. 공장. 예. 그렇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닙니다. 항상 김어준 씨가 네. 또 네. 그 곤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본인이나 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 휴가가 되면 그 어딘가 답사를 가요. 그 우리 아버지가. 네. 네, 그게 자신의 루트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그 호사카라는 사람이 그런 용어를 쭉 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후지와라시라는 호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호사카 가문이 그 후지와라시가 또 한반도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백세 계열이었다라는 그런 데서 또 일본의 중앙에 있는 야마나시현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또 호사카촌이 있어요. 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역시 조상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네네. 우리 조상은 그 아키타라는 데서 왔어요. 아키타는 그 홋카이도에서 조금 그 아래쪽에 있는 네. 옛날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드라마 있었죠. 있었죠. 예. 그때 그 아키타가 이병헌이나 이병헌. 김대희의 무대가 됐거든요. 그때 한국 분들이 많이 갔어요. 아키타 보러. 예, 그 아키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나오셨어요. 네, 그 아키타에도 호사카촌이 있어요. 호사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루트를 쭉 그 봤더니 옛날에부터 조금 있었던 가문이었고 그게 그 후지와라 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또 한반도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로서 참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이 기성 질서가 나한테 주입시키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항상 야 대단한 분이다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완전히 금기시하고 있는 문제고 또 독도는 자기들 주장으로는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교수님은 또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시게 되는지. 이 의회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극우 일본 사람들이. 네, 그거는요. 뭐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네네네. 전주외교에서. 예. 네, 그때 일제 간정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제 간정기에 생긴 문제를 그 이후에 쭉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독도도 일제 간정기보다는 5년 전에 1905년에 생겼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일제 간정기가 끝난 이후에도 완전한 해결이 못했던 문제 중 하나다라고 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 문제는 나중에 불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독도 문제를 하게 되었고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역시 일제 간정기를 그 석사 박사 때 연구했다라는 것이 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일제 간정기에 뿌리가 있는 문제를 쭉 그러니까 간제지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던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는 점에서 참 지금 한국인이지만은 역사를 비틀어서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 경종을 울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 그 일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식인들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도 아주 그 세상에 드러내신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 좀 했죠. 그런데 일본 출신이었던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정의로운 그런 시각을 설파하시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안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초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 일본 분들이 사실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2016년에 일본에 또 독도 책을 일본말로 냈어요.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 그 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 근거를 내세워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은 그냥 온토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팩트를 토대로 말하고 있는 학자다라는 인식이 조금 일본 안에서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위안부 문제 책을 일본에서 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그 팩트를 중심으로 문서를 다 그 현대 일본어로 다 해석해서 냈기 때문에 그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초에 대한 인식이 일단 학자다.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일본 내에서의 많은 비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도 굉장히 정의롭고 반듯한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그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다는 점. 뭐 그런 점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부러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종교계에도 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그 명맥을 어떻게 보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지금은 좀 교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안티도 줄었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하고 계속 이렇게 꿋꿋이 활동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역시 끊임없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일본의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극우 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건 사실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내세워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뭐 제가 이름으로 붙였지만 신친일파 분들이 신친일파. 그런 분들이 뭐 우리 세종대 총무 앞에 나타나 가지고 호사카 교수를 한국에서 추방하자라는 그러한 그 시위를 많이 벌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 그 일본의 그 사이트에 금방 일본말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그 판 위안부 학자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엄청난 커넥션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거는 뭐 그 한국의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램지오 교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램지오 교수 문제가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램지오를 옹호하는 그러한 편지라든가 메일을 그 미국으로 보냈고, 여기서는 또 그런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신친일파들이 많은 소명을 모아가지고 또 하버드 대학에 그 보내기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커넥션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요거라고 볼 수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교수에 대해서는 그 문해 춘추가 있잖아요. 문예 춘추. 문해 춘추가 그 위안부 문제를 그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서는 위안부라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돈을 내주겠다라고 문해 춘추가 약속을 합니다. 그게 그 니시오카 츠토무의 잘 알기 쉬운 그 위안부 문제라는 그 사람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다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이죠.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 한국 내에서도 그러한 일련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룹이 생겼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 강제 노동 문제도 이거는 그 다 거짓말이고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시 조선인 노동요소를 푼 마지막은 징용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그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그때도 일본인하고 한국인에 대한 태우는 똑같았다. 차별은 없었다. 이러한 그 일본 논리죠, 사실. 일본 극우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붙인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새 한국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저를 그 알게 모르게 많이 공격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정말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이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포섭하려고 하는 한국 지식인을 앞에다 놓고 뭐 일본 정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쭉 들어서 얘기해 주면은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봉투를 주는데 저도 한번 교수님 연락이 왔었어요. 평안함으로 어디서 저기 한번 한국 그 정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듣고 싶다고 그래서 까불지 마시라고. 그렇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요것도 한국에 또 뭐 이런저런 좀 스피커 같은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그 활동 그 일본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왔고. 강점기 때부터. 일제 강점기 때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최남선 선생님이나 이광수 그 대단히 유명한 그 진일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고 3.1운동 때 또 앞장섰던 분들인데 일본은 그런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우수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뀔 만한 사람을 잡아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남손도 마지막은 일본의 코임에 넘어간 거죠. 꼬임에도 넘어갔고 코인에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만주에 있었던 공국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제남손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45년 이후에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관수는 그대로 북한으로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러나 일본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협력하면 그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일제 간점기에도 진일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하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일을 했던 분들이 그 일제 간점기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네. 교수님, 그 요즘에는 봉투에 얼마를 넣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요청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저에게 그렇게 하면 다 가발려진다라고. 어떻게 호사카 교수님한테 그런 봉투를 내밀 수 있겠어요? 네, 저에게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은 뭐 은퇴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공안에서 그 자신을 찾아왔다.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 근데 한 번 만났더니 30만 원 줬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그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50만 원 줬다. 500만 원. 500만 원을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봉투를. 네, 뭐 곤란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그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그분은 역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세 번째 만나자라는 요구에는 넘어가지 않았고 거기서 끊었대요. 그러나 그 시절에 일본에 갔던 그러니까 다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계속 만났던 분들도 있다. 실제로 저기 일본에 뭐 꼭 그 유학하러 간 분들이 아니더라도 언론사 주재원, 그러니까 뭐 주재원이 아니라 언론사 특파원, 또 기업 주재원 여기 가신 분들이 친일파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일본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데 그게 비밀스럽게 줘요. 그러니까 어떤 공개가 되어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받으면요 뭔가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 그러면 뭔가 상대에 대해서 조금 이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틀 사이의 비밀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본이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뭔가 요구하겠죠. 그 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와 이게 그 넘어간 사람들도 참 문제고 넘어갈 때마다 일본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 한국인들은 돈 주면 다 이제 매수가 되는구나. 제가 또 어떤 강연을 했거든요. 어떤 강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본이 돈을 줄 것이니까 조심해라.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손으로 들었어요. 우리 받았다고. 약간 저하고 조금 그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교수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일본에 단체로 갔대요. 갔는데 봉투를 다 주더래요. 봉투를. 그거 봤더니 그 계획에 없었던 돈이었다.
그런 거 계속되면 그 포르쉐 생긴다. 그런 것을 일본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 지난번에 그 2019년이죠. 7월부터 있었던 그 네네. 일본과의 이른바 소부장, 네. 일본의 이런 경제 도발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갑자기 일본 편으로 올라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한테 까불면 우리가 다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좀 냄새가 납니다. 교수님. 냄새가 나요 좀. 예. 그래서 그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교육계나 문학계만 그렇게 돈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 집단에게도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커넥션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서부터 그리고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거의 그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아니 이건 일본 정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위 뭐 양보한다는데 그 너무 퍼주는 게 아니냐 일본이 네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원래 외교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 그렇죠. 얻어가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 지금 뭐 후쿠시마 문제에서부터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 친일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익이 실제로 오고 간다라는 것은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념적으로 보면요. 네. 그 반공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 빠르게는 안 된다. 반공. 반공. 네. 예, 제가 더 발음이 어려우니까. 반공. 그다음에 친미. 친미. 예. 네, 이 프레임이 아주 다시 세졌거든요. 예. 네, 그 거기에 또 친일이 들어갔어요. 네. 친일까지 들어갔어요. 친일이 들어갔어요. 네, 네. 네, 사실 그 일본의 그 극우파들은 반공 친미로 그 사실상 45년 후에 네. 한번 망했는데 네. 그 왜냐하면 그런 강경파들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한번 그 표면의 무대에서 사라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러나 냉전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네. 반공 세력을 다시 그 부활시켜야 되는 그런 그렇죠. 필요성이 나왔어요. 예. 그 저기 일본이 그 한국 전쟁에 미군 기지 역할도 했었고요. 일본의 네네. 그 필요성, 존재감이 그때 부쩍 떠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메가도 정부는 그 일본을 완전히 민주화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나 그건 못했습니다. 그 6.25 때문에 그 결정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강경파는 앞으로도 북강, 당신은 중공, 그리고 당신은 소련 네.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일본 내에 반공 세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됩니다. 네. 이거는 토기라하고 다른 부분이 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일본 안에서 전후 처리가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이 그 한국 내에 이스만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친미하고 이게 그 같은 그 소통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본 안에서도 만들어져 가지고 예. 네, 현재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 그 2021년에 4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국민의힘이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올린 국민의힘이 일본의 그 의원들이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본에 갔는데 돌아온 김석기 의원, 경주가 지역구고 이 김석기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계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갔다 왔는데 자민당 정권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 아니 사실 그 뭐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는
지난 대선 때 일본이 우리 한국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단적인 예로 그 선거 며칠 전에 그 주일 대사관인가요? 그 우리 한국 대사관 그 앞에서 그 일본인들 극우로 보이는 일본인들이 이재명 반대 시위를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네. 뭔가 예. 그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요 2006년에 네. 일본의 극우파들이 어떤 책을 만듭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그 극우의 아이콘 같은 그 여성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데 네. 그 사람이 일본의 극우 인사하고 대담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본인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은데 한나라당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결국은 그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나라당 아무리 해도 평화 통일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은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민당이나 극우 세력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한국에 누구를 지원하면 되느냐? 그때 거기에 적혀 있었던 이야기가 뉴라이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떨어지는구나. 왜 뉴라이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원래는 한국의 좌파였다. 진보계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진보계의 전략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뉴라이트를 오히려 지원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전략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뉴라이트 지원하는 게 좋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거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2006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뭐 시간이 17년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2019년쯤부터 또 예를 들면 원래 뉴라이트였던 그 이용훈 교수가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을 내면서 일본 극우의 주장을 또 한국식으로 뭐라 할까 상당히 잔식하면서 한국에서도 냈고 또 일본의 문해춘추사가 그것을 일본에서 출판해가지고 일본에서 40만 부 이상 팔렸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의 거의 주장을 주장하고 있고 또 독일은 밑대그의 소녀상 거기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하거나. 근데 그거는 일단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일단 이념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고 보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나카소네 재단이라고 있어요. 나카소네 전 총리. 나카소네 재단은 한일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면서 일본의 극익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나카소네 상이라는 거 줘요 매년. 거기서 한국 사람 3명이 또 나카소네 상을 받기도 했고 그 3명은 지금 현 정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제 근거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제가 말씀하시죠.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네. 아니죠.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노요에이 전 총리나 네, 야토마 유키오 다 민주당 계열이시잖아요. 네. 아니 우리도 국정원에서 네. 민주당 쪽 의원들을 좀 로비해가지고 독도 우리 거라고 좀 그분들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벤치마킹해서. 근데 또 저희는 이게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갖다 하는 건데. 근데 또 일본 민주당이 워낙 세력이 작아가지고 그건 뭐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민주당 의원이 또 그렇게 일본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로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제 기독교 회복센터 영상 보시고 또 계속해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친일 논리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정치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저희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매달 말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 교수님 제가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지금 뉴라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과거의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연세대 그 류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이제 그 성비 발언으로 이분이 사퇴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분이 그 류석춘 교수가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는 그 사사카 류이치라는 사람이 세운 그 재단에 사무총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류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을 이런 사사카 류이치에 대해서 또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이런 류라이트 계열의 학자를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영입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카와 료이치가 누군지 이 사람은 A급 전범이었습니다. A급 전범. A급 전범 물론 혐의자였죠. A급 전범 혐의자였고 뭐 키시노부스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소판되기는 했어요. 네, 그 이후 그러나 전치계에서는 집안됐습니다. 다시 전치계로 들어올 수 없게 된 사람이에요. 키시노브스케는 다시 전치했지만 그거는 못했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그 마약을 그 극책 사업으로 그러니까 마약을 극책 사업으로 한 나라가 사실 그 네덜란드, 영국, 일본이에요. 당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자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마약으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마약을 일본에서 재배하지 않고요. 한반도에서 재배했어요. 이 나쁜 놈들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아평 전쟁의 발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망하게 하고 그 기지로 한반도를 삼은 거예요. 그 중심에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었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직에서 다 물러났어요. 그런데 일본 그거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터보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터보트. 그러니까 그것을
경정이라고 하죠. 경정. 예. 경정. 예. 그 경마 같은 거. 예. 그것을 그 일본 정부에서 따요 그 사업을. 아니 그게 보트를 누가 더 빨리 모나 그 경정이요. 그 경정. 우리나라 그 마사회처럼 정부에서 그걸 이제 경마처럼. 경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돈을 벌어 가지고 그것을 일본 극우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사사카와 재단을 이제 발족시킵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이었던 거죠. 사사카와 재단은 지금은 그 니폰 재단 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미국에서는 사사카와 평화 재단 이렇게 하여서 그 목적은 먼저 미국을 로비하는 거. 왜냐하면 미국을 로비하지 않으면 일본 극우가 망할 것이다. 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한국을 그 로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혹은 전쟁의 그 피해자로서 그 굉장한 그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비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을 엄청난 로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근데 돈은 엄청나게 있어요. 매일 같이 그 보트 그 경쟁으로 돈이 경정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경마 사업이 그런 것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는 황금을 낳는 거위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마하는 분들이 이제 로비 자금으로 돈을 내놓으면 이게 한국이 엄청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로비 자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사카 재단은 처음부터 극우파가 그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의 자금을 이제 내놓기 시작해요. 그곳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아시아 기금이죠. 연세대에 100억 이상 들어갔고. 연세대. 그거는 유명한 교수가 연세대 교수.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하셨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극김 쪽에서는 그 폐후에 있는 사사카와의 그 돈을 많이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 그 생각이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사사카와의 그러한 사상을 고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 이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예속이 되는 거고. 그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리고 그루밍이지, 그루밍. 뭘 먹으면 일단은. 그러니까요. 약점도 잡혔고, 그리고 그 돈에 의해서 뇌가 썩어져 갑니다. 엠지오 교수도 미쓰비시 프로페서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게 미쓰비시로부터 뭘 좀 먹으면서 그러니까 미쓰비시 프로페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스폰이 미쓰비시 중공업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지만 앞에 미쓰비시 프로페서 이렇게 그 별도 있어요. 별명이라기보다 정확한 명칭이에요. 하버드대 미쓰비시 프로페서 램지오예요. 그러면 미쓰비시가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런 게 어느 대학든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속자 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자 교수. 석좌 교수. 그거는 기업에 후원이 있어야 그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후원이 아주 고액의 돈이 들어가면 거기서 자리가 만들어져요. 대학은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쓰비시 그 폐후에 있는 그 일본의 생각하고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범의 거의 전범 기업의 거의 상징이 미쓰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미쓰비시 가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미쓰비시한테 배상하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에이 왜 거기다 받으시나 우리가 줄게 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건 치가 떨립니다 진짜. 교수님 과거 그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 시절에는 그 친일파들이 대놓고 그 일본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막 부호로 잘 먹고 잘 살아서 누가 봐도 저게 친일파인지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판 친일파들은 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사카 류이치
이 사람이 아시아 연구기금을 세웠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사카 류이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재단이 연세대에다가 이런 기금을 줘서 이런 교수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거의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교육계도 그런데 정치 영역에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국내 정치 영역에서 도대체 현대판 친일파들의 정체가 뭐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교수님이 좀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그 실제적인 그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거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역시 그거는 완전히 다이렉트하게 정치가가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 원 쿠션, 투 쿠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 쿠션, 투 쿠션.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업인이라든가 뭐 종교인이라든가 그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원활하게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제가 꼭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진상 규명하고 나치를 찬양한다든지 이제 히틀러 편에 섰던 사람들을 발본 색출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게 막 재판정에 막 90세가 넘은 노인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도 뭐 개소법을 만들고 독일도 이렇게 나치 찬양 금지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는데 왜 일본은 이게 독일처럼 이게 과거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행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게 독일처럼 뒤처리를 똑같이 안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구구 성향, 즉 고이즈미 주민치로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약간 이것은 지리적인 요건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리적인 요건. 왜냐고 하면 독일은 내륙에 있고 그 주변에 자신이 괴롭혔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폴란드, 프랑스, 기타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국이 힘을 실어줬고, 물론 분단되기는 했지만 베를린이 독일이 또 동서 독일로 분단되기는 했지만 그 요건은 굉장히 가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독일 해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야 프랑스가 너 서동 먹어라. 너 저 폴란드가 동동 먹어라.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정책까지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 역사적으로 역사 교재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갔고 그 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예를 들면 나치가 종이로도 했다 이런 말을 하면 촌이라고 해도 금방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법이 독일에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법까지 만들 수가 없었고 일본은 사실 섬나라로서 진짜 주변에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바다가 에워싸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또 냉전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요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괴롭혀 버리면 오히려 냉전 시대에는 일본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메가도가 좀 완벽한 민주화 일본의 민주화를 서둘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5를 계기로 조금 일본의 극우파를 살려주자 친미라는 것을 맹세한 그러니까 사사카와 료이치라든가 혹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라든가 네. 그 사람들은 친미를 철저하게 하겠다. 맹세를 한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미국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미국 보세요. 그 사실은 진짜 정의로운 나라인 줄 알았지만은 자기한테 충성하면은 그 전범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맞습니다.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태평양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그 미국이 그 지정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법은 없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일본이 바다 위에 있는 나라라면은 대서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놈들이 아직도 그렇게 아직은 그들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독일은 그래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 망했어요. 독일은. 일본은 한 번밖에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내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혹은 이기는 편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두 번 망해야 그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독일처럼. 아유 너무 싫어하겠습니다. 일본 분들이 교수님 그렇게 말씀. 그래도 제가 큰 거를 독일의 큰 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극우들을 보면 일본 극우들을 보면 천하의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우리 호사카 요지 교수님이나 또 일본의 양심적인 또 지식인들을 보면은 일본이 참 아주 훌륭한 면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사실은.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크리스찬들도 많이 보시는 그런 방송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종교는 없으신 걸로. 그렇지만은 또 어려서는 천주교 학교를 또 다니신 걸로. 맞습니다. 사실 분단 현실에서 이 친미, 친일 그리고 반공은요 기독교와 그야말로 싱크로율 100%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게 기독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한국 역사, 특히 현대사에 끼친 영향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연구를 했다라기보다 이 방송을 위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논문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왜 한국에서 반공 그리고 친미가 강해졌는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서북 전연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서북이라는 게 바로 평양 남북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일제강점기에는 오히려 통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기독교가 번창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중심에 평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북 지역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한으로 말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에 의한 박해가 좀 있었고, 공산주의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 쉬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그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실경작자한테 나눠주고. 그러니 지주 층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많이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일제가 또 그 기독교를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두 가지의 밖에 단합에서 배반된 지역이 바로 남한이었던 거죠. 그거는 남한 기독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스만 정권이 또 이스만 자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용하는 그 득해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남한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이스만이 반공을 엄청나게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진위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공 진미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사탄이다. 근데 이것이 6.25를 거치면서 그 반공이 아니면 빠르게이면 주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반공이 신앙이 됐어요. 신앙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그 가져야 되는 그건 모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수입니다, 사실. 네, 그 또 하나는 인권이잖아요. 평화주의잖아요. 이것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르탕 그 묵사를 해도 빠르게는 주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것이 현재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는 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또 요새는 일본도 반공 친미로 사실 그 키시노브스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부활됐기 때문에 이게 그 일본하고 또 함께 가는 한미일 건조라고 하면 이게 진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진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특히 미국이 또 한일 관계가 그 이간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일로 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수용하자. 이렇게 가자. 저는 진짜 이게 가장 기가 막힌 게 기독교가 타락을 해도 좋아. 미국 만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 참 그 도대체 그러면 그 제가 좀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그 목사들 중에 설교 시간에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있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또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과거를 들추지 말자는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설교 시간 또 이거를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식민 그리고 또 오히려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해서 한국이 좀 근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이런 식민사관적 주장을 펼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와 주장을 하는 분들을 좀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거는 역시 그 일제 간점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 부족. 그 일본은 한국을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었어요? 기본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었거든요. 일본의 처음 계획은 한반도에 일본인을 대거 이주시켰어. 네, 거기에는 그 차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을 만주로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만주로 쫓아내고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그 이주시켜서 사실 그 한반도까지는 주로 일본 사람이 먹고 그리고 그 5천만 명 그 만주 이주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일제 간점기 연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야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국으로 보내는 그 젊은 사람들이 전쟁 가야 되었고 그리고 또 만주로 보내야 되는 젊은 그 한국 사람들도 오히려 일본에 그 징용 보내야 되고 또 진병으로 나가기도 했고 해서 그거 좌절이 돼요. 좌절이 됐어요. 그때. 아니 사실 그래서 교수님 말씀 번뜩 생각이 났는데 20년 30년대 갑자기 일본이 별이 쏟아지는 만주로 가자 그랬었어요. 그 조선에 이런 이 돈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여기서 이렇게 뒤지고 먹니? 만주로 가. 그랬다고요. 그 돈에 그 환상을 잔뜩 심어놓고 만주 가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려고 한 때가 있었거든요. 와, 그랬구나. 그 일본 사람들도 만주로 갔어요. 그때는 그러나 주로 한국 사람을 만주로 보내는. 그러니까
그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의 야나이바라 타다오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 것은 그러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주에 보내고 그 일본 사람이 한반도에 다 온다라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에 대한 또 무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분의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그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 그 한국 기독교가 사실 진일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일제 간점기에. 그거는 그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한다면 교단을 받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거기에 그 반해해가지고요. 네. 그 이르브 목사님이나 신도들은 옥살이하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예, 추기철 목사님이 그러신 경우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의 예장 고신 측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록 성도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죠. 감옥에 갇히셨던. 그러나 그 많은 당시 기독교 분들은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완벽하게 그 뭐라 할까 기독교의 말로 하면 회개했는지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록 선도들하고도 대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감옥 갔을 때 너희 뭐했어? 막 그러면서 막 그 장로교 그 저기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었는데 교수님 그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신들 같이 우리가 일제하고 붙었으면은 그래서 막 싸웠으면은 교회는 다 사라졌을 거다. 아 이런 논리로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죠. 절대. 오히려 그 예수님 같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활하는 셈이거든요. 야, 기본이 되셨네 우리 교수님이. 이 예수만 믿으면 되겠어 이제. 저는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후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일제 간점기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던 분의 후손이 되는 혹은 그러한 사상을 받은 분이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지 아닐 수도 있지만 야말로 무지의 소산입니다.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반공을 간조하는 것도 자신의 진일 행각을 숨기기 감추기 위해서 수단이 아닐까. 이거는 제가 그 부분은 너무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논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데서 얻은 제 생각이에요. 교수님 오늘 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이로스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좀 기독교인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이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이 시국에 좀 이렇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그렇고요. 그것을 보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이고 인권이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쟁에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군이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전이라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스러운 전쟁을 해야 된다. 거룩한 전쟁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좀 논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세는 죽었지만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는 이교도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거는 유대교의 개념이지 기독교는 거기서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요. 그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그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에 아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대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은 완전한 기독교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우리는 좀 상세하게 알으면서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좀 또 강연이 또 1시에 있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많이 역사의 그 상식이 좀 불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11일 금요일인데 낮 1시부터 이곳 벙커원 교회 여기서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친일 이야기.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시간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이따 1시입니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이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좀 쉬고요. 저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앉으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